역시 핵심은 3종 종합 규제 세트라고 보여집니다. 3종. 뭐 벌써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조토토가 뭔가 했더니 조토토? 그 조정, 네, 투기 과열지구, 토지 거래 허가 지역 이게 세 개를 합쳐서 조토토라고. 아, 이제 조토토. 네, 조토토라고 벌써 부르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토토 상관, 아무래도 역시 풍선 효과 차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고에 좀 많은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걸로서 보여집니다. 규제 발표문을 보니까 명확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앞에 보면 광의 통화량, 즉 M2 증가율이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 그리고 향후 특히 내년 공급 부족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왜 규제를 빨리 낼 수밖에 없냐 하면 돈이 많이 풀리고 공급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빨리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걸 좀 어느 정도 인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밤늦게까지 막 전화가 날리고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6억 이상의 그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면서 사실 6억 이상 대출 비중이 높았던 지역, 강남 3구 및 용산구뿐만이 아니라 마포 성동에도 처음엔 타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마포 성동 지역들이 좀 더 오르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선제 반응한 것 같아요.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그 다음 단계로 지정이 될 것이 좀 많은 뭐 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사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심리가 발동해서 강남 3구 및 용산구 다음 급지들이 이제 급등을 한 거고, 그 말인즉슨 좀 어떻게 보면 수요가 좀 당겨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규제 지역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보합 상태로 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건 한강 라인과 네, 경기도 핵심 지역 뭐 분당과천 정도가 묶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죠. 근데 금관구하고 네. 노도강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이번에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풍선 효과 차단 같아요. 풍선 효과를 차단, 그러니까 정부가 체감을 한 거죠.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규제했더니 그 다음에 마포, 성동, 뭐 양천구 이쪽이 뜨더라. 그러면 여기를 또 규제하면 그 다음 단계 계속 이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많은 구역을 한꺼번에 포함시킴으로써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좀 사전에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가 굉장히 많이 이제 공유가 되고 확산이 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이 감소할 거라는 걸 이제 모든 시장 참여자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집을 미리 안 사두면 공급 감소가 앞으로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겠네, 지금 사두지 않으면 안 되네 하는 심리가 발동을 해서 모든 규제나 모든 펀더멘트를 좀 추월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포모, 그런 부분 심리가 좀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 때문에 좀 그 시장 급등의 현상이 일어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저도 글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을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 서울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도 좀 선취매 수요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보면 3, 4년 차 정도의 포모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이번에는- 코로나랑 또 겹친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공통점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제 그게 똘똘한 한치 현상을 일으켰다라고 보여지고, 실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한 폐 급등한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이 민주당 정부 때 유독 강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또 민주당 정부가 생겼기 때문에 서울을 빨리 사둬야 된다는 심리가 좀 많이 발동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강 상태를 잠시 보이겠지만 네. 이게 뭐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세 달이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까지는 좀 어떻게 이제 집값이 서울 특히 저는 하반기는 이제 슬슬 규제 발표지만 각 은행의 시중은행들이 그 주담대 그 잔액들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이 서서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좀 시장이 안정화를 취해갈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런 규제가 또 어차피 시장이 좀 안정화되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규제가 세게 때려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좀 보합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규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상으로 규제를 때렸기 때문에 네. 사실은 딱 떠오르는 게 그 워렌 버핏의 수영장 이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벗고 수영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치면 규제를 가하면 어느 지역이 경쟁력이 있는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실은 강남 3구만 용산구만 규제를 했기 때문에 강남 3구 및 용산구 입장에서는 운동장 기울어져 있었던 셈인데, 이제 서울 전역에 규제를 가해버리면 운동장이 평평해지는,
오히려 서울 상구민, 강남 상구민, 용산구는 자기들이 이미 얻어맞고 있으면 다 같이 얻어맞으면 오히려 경쟁 환경이 평평해지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또 오히려 괜찮아지는 효과도 있지 않나 싶고. 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실거주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핵심은 갭 투자가 안 되는 실거주 수요만 집을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실거주 가치가 있는 집은, 가치가 있는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버티기 쉽죠. 실거주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실거주 수요가 미미한 곳은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입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은 이번 규제에서 좀 영향을 받아서 보합이 아니라 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안정화 대책에 세금 관련된 워딩 보셨어요? 합리적인 네네. 그 되게 무섭더라고요. 중요한 걸 시사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게 시간 벌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뭐냐면 지금 당장 보유세를 증세하고 싶으나 올리고 싶으나 또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거래세를 조정하고 싶으나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정부와 여당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서울시장 탈환이기 때문에 과거 지지난 대선 때 정권을 넘겨줬을 때 25만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졌는데 서울에서 31만 표 패배한 게 치명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전국에서 25만 표로 졌는데 서울에서 31만 표 차이로 졌다는 거 서울만 비등비등했어도 이겼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패배를 곱씹어 봤을 때 민주당이 아마도 부동산 증세, 1주택자, 서울의 1주택자들을 적으로 돌렸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 지난 몇 년간 계속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고위층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그 옹호 발언을 많이 했었고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를 탈환하려면 서울 1주택자를 적으로 돌리긴 어렵기 때문에 증세는 당장 어렵다. 증세하고 싶지만 어려운데 그거를 시사하는 발언을 통해서 시간을 벌었고 제 생각에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 이후 선거는 2년 뒤거든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보유세 인상에 착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구에서 좀 느꼈습니다. 예사롭지 않게 보셨군요. 역시 네네.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거의 예고된 수준 같아요. 네. 네. 한강벨트 라인 이외의 서울 지역 전 지역까지 네. 묶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진짜로 음. 풍선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게 풍선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또 하나는 이번 규제의 또 하나의 핵심은 대출 한도를 재설정한 거죠. 25억 이상은 2억까지만 대출해주고 15억에서 25억까지 주택은 4억까지 대출해주고 15억 이하는 종전처럼 6억까지 대출해준다. 그런 대출 한도 설정을 다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급지를 가는 수요가 잠시 막히고 그 밑에 구역, 밑에 지역으로 점차 풍선 효과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가치가 떨어지는 실거주 수요가 부족한 곳은 풍선 효과가 거기까지 다다르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풍선 효과가 지속성이 얼마나 될지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결국 상급지가 그러면 보합으로 하다가 결국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예상할 수 있지만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2026년에 큰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근데 그 전에 26년 5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종료되거든요. 5월 9일이죠? 네. 내년 5월 9일인데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 분들이 보유세 인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26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가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세 번째 거는 주택임대사업자 만기가 되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2018년에 워낙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8년째 되는 2026년에 아무래도 만료가 되는 분들이 많을 테고 그러한 분들이 이제 매물을 어차피 이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물을 토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면 이게 오히려 또 임대주택 재고로 보니까 주요 시보다 도에 많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그분들이 매물을 토해내도 시보다 도에서 매물을 토해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포트폴리오를 보유세 인상 전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똘똘한 채 쪽으로 축소시킨다고 감안한다면 오히려 좀 상급지 아닌 지역들 쪽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나온 매도금으로 똘똘한 채 쪽으로 몰린다면 결국 다시 실거주 수요가 집중되고 대출 한도가 2억밖에 안 나오는 25억 이상 주택도 다시 한번 26년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쪽으로 매수세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 26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부터 다시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내년 5월에 전에 중과 배제가 끝나기 전에 파는 것과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좀 더 들썩일 것 같은데 더 오르지 않을까 이제 그 사이에서 고민할 것 같긴 해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보유세 인상에 대한 공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6월에 지방선거 끝나면 사실은 정부와 여당에서 상당히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지 않나. 더 이제 성적표 받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2년간은 2년 뒤에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고 또 만에 하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다. 그럼 더더욱 꺼리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공포가 좀 더 점차 6월로 갈수록 내년 6월로 갈수록 점차 커진다면은 아무래도 그 전에 좀 매물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5월까지 좀 어느 정도 털어내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에 세 번째 대책까지 나오고 나니까 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저희는 이제 원래 워낙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네. 뭐 항상 체크를 하고 하긴 하지만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세 번째 대책이 이제 나오니까 민주당 정권 이꼬르 집값 폭등 네. 이걸 이제 계속 또 생각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집값 폭등을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게 맞는데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보유세 인상으로 힘들었던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현재 대통령께서 그 과거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서 약간 그 이미지, 매운맛의 이미지도 있고 아무래도 좀 더 그다음보다 더 여당의 힘이 더 세고 소위 말해서 현재 국회 지형상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강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마음속에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버티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하지만 그걸 매물을 거기서 매도를 하고 그 금액을 놀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매수 쪽으로 쏠리면 똘똘한 한 채가 지금 특히 서울 핵심지 상급지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강해졌지만 그 다주택자들이 정리하고 다시 올라오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이 다시 매수세가 부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직 정확한 세금 대책이나 이런 게 다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2019년, 20년 때의 그 역대급 불장이라고 네. 불리는 그 시절과 비교한다면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불장이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불장이 사실 올해 펼쳐졌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각자 체감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너무 다릅니다. 사실 서울 평균은 크게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이번에 규제를 먼저 맡고 있던 지역들의 상승률은 역대 순위 안에 5손가락 안에 순위 안에 들 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핵심지들 이미 먼저 급등한 그 핵심지들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펀더멘트 이상으로 올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 지역들은 숨고르기 장세에 어차피 들어갈 시점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변수가 뭐라고 보세요? 역시 뭐 단기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제의 영향 때문에 당분간 보합세를 이루지만 실거주 수요가 적은 곳들은 타격을 받아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풍선 효과도 그래서 제한적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공급 감소가 쉽게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그렇고 공사비가 계속 급등하니까 이제 분양가도 올릴 수밖에 없고 공급 감소도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또 하나의 트렌드는 이제 이 현재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는 공사장에서의 그 안전관리 강화 이것 때문에 이제 공기가 좀 많이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공기가 연장되면 또 비용이 또 추가로 상승하고 그러면 분양가가 또 오르거나 또는 이제 공사비가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커져서 시공사들도 부담이 생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 감소는 앞으로도 당분간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걸 명확한 시그널을 받아들인 게 97 공급 대책이었다고 보여지고 그때 이제 정부에서 LH 주도 공공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사실 일반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가 과연 공공 아파트인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LH가 지금 부채가 160조가 넘거든요. 내년 부채는 190조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부채가 많은 LH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 공공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네. 97 공급 대책으로 오히려 공급이 쉽지 않게 끝나는 시그널이 시중에 전해졌고 그런 공급 감소가 좀 유의미한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부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다시 상승 압력이 점점 더 다시 점증되는 다시 축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반기가 이제 조금 남아있고요. 내년 상반기 이렇게 좀 보이는데 이재명 정부는 세금은 얘기했습니다만 또 어떤 대응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어떤 게 좀 가능할까요? 모든 정당은 그 정권 재창출이 최대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2028년에 총선, 2030년에 대선을 지금 당장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제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제 생각엔 2028년의 총선과 2030년의 대선은 유례없는 주택 공급 부족 상황에서 일어나는 선거일 것 같거든요. 굉장히 부동산이 핵심이 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공급 부족이 심해진 상황에서 과연 그때까지 정부와 여당 또는 정부와 국회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양극화 이 완화의 첩경은 저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니까 똘똘한 집에 다 몰리니까 서울 1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건데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과연 줄까 안 줄까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공급 부족은 확정된 미래인데 여기서 이 해결 방책을 다주택자를 계속 때리냐 안 때리냐에 따라 서울 등 핵심지가 더 양극화가 심해지냐 안 심해지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선거로 갈수록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으로는 과거 민주당 정부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좀 더 빠르게 더 넓은 지역을 매스를 가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순서는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모두가 힘들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가면은 양극화는 이제 다시 개선이 되기 어려운데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계속 개선이 안 되는 쪽은 안 되는 데 힘들고 계속 양극화가 심해져서 서울의 핵심 요지나 뭐 상급제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자산 가치는 오르지만 또 보유세 증세로 인해서 당장 이제 나가야 되는 돈이 들고 모두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지방은 뭘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쨌든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지방 분들이 이제 서울 및 경기도 12군데 이제 갭 투자가 안 되거든요. 네. 실거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갭 투자가 안 되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했을 때 특히 지방 광역시들이 너무 많이 이제 서울과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쪽으로도 눈을 돌리는 분들이 서서히 생기지 않을까. 여기서 만일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 때처럼 지방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까지 많이 실시한다. 뭐 예를 들면 다주택 규제 완화뿐만이 아니라 취등록세 완화 뭐 이런 식으로 부양책을 실시한다면 지방 부동산도 다시 한번 좀 빛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부산 특히 뭐 사람들이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부산 같아요. 오르내리고 있고 울산도 많이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 있고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대구도 이제 많이 이제 해빙기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 정부 입장이 계속 과거 민주당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양극화의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데 저는 무리해서 과연 집을 사는 게 옳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리가 어쨌든 이제 대출을 규제를 가하면 은행들이 예대차라 그러죠. 그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차이를 지금 많이 벌려놓은 상태인데 이게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시중 금리가 많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집을 사는 건 아직은 보유세 관점이나 금리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결국은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상승 압력은 계속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감소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특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대규모 지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갭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임대 매물도 점점 줄어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매물이 줄어든다는 건 전세가, 전월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급 감소 속에서 임대 매물까지 안 나온다면 전월세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매가의 상방 압력은 결국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급 부족 상황에서 토지거래 구역까지 지정해 버렸기 때문에 시간을 줄수록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시간이 점점 기간이 좀 단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만 저는 영끌은 어쨌든 우리가 늘 언제나 21년에도 그랬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걸 감안한다면 영끌은 좀 지양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영끌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해요. 그렇죠. 대출 규제가 어차피 생겼기 때문에 대출을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때문에 실거주 수요가 떨어지는 곳은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는요? 지금 가려고 했던 마포성동 네. 하면서 날아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풍선 효과는 발생하지만 표현이 좀 올바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 무한정 풍선 효과가 아래로 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상급지로 움직이는 갈아타는 필요성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저는 지금 최상급지 소위 말하는 그 2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거기도 결국은 매수세가 매수의 기온이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동안 많이 오른 점 그리고 보유세 인상이 특히 상급지 위주의 핀셋 증세 가능성도 좀 점쳐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 민주당 정부가 특히 이번 지난 대선에서 서울에서 진 25개 구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구에서만 졌기 때문에 다음 서울시장 탈환 또는 다음 총선에서도 서울시를 계속 우위를 유지하려면 이 4개 구는 어차피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4개 구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좀 핀셋 증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버리는 지역입니까 그럼? 네, 뭐 사실은 나머지 구만 잡아도 서울시에 대한 우위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쨌든 서울의 1주택자를 적으로 돌려서 지지난 대선 때 정권을 넘겨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서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굉장히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전역에 대한 보유세를 모두를 이렇게 다 같은 수준으로 때리는 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역으로 말하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대해서는 보유세 증세에 있어서 약간 뭐 좀 더 꺼리낌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연끌까지 하면서 연끌이 또는 무리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필요는 당분간은 좀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토부하고 오세훈 시장과의 갈등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정비사업 이야기입니다. 네네. 이재명 정부 시대의 정비사업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나눠서 봐야 되겠죠. 재건축, 재개발.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이미 뭐그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 정부가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현재 정권이 시작된 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죠. 4개월 됐는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유지하고 있고 6억 대출 한도 설정 때 이주비 대출도 거기에 대상으로 넣어버렸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을 또 6억 한도를 설정했다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도가 바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도 결국은 사사로운 이익 추구의 영역으로 보고 좀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규제를 풀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하에서 약간 그 재건축 재개발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매 분기마다 네. 그 주요 단지들이 실거래가를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분기마다 글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서울의 주요 대형 20개 단지를 뽑았는데 20개 단지 뽑다 보니까 대부분 동남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 해서 계속 기준을 바꾸고 하다가 어떤 분께서 아예 그냥 서울 25개 구의 각 대표단지 2개씩 해서 50개 단지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서 지금 작성을 해보고 있는데 의외로 올해 3분기에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거예요. 이 움직임은 뭐라고 봐요? 해석했을 때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시대 때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신축이 귀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신축보다는 신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 재개발 중에 어느 정도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간 단지들을 선취매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재건축 단지들의 상승률이 높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역발상하는 거죠. 네, 신축이 귀해지니까 어느 정도 단계가 초기 재건축 단지는 모르겠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재건축 단지들은 여기는 결국은 신축이 될 거니까 비교적 안전한 그런 쪽으로 매수세가 좀 몰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개발도 그래서 좀 문의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이거 언제 될까? 재개발은 또 초기이기도 한데 또 하나 걱정은 이주비 대출이 6억으로 한도가 정해지면 재개발 쪽에 오히려 영향이 좀 갈 수밖에 없는 1+1 분양을 받는 재개발 조합원들이 또 많은 구역들 같은 경우는 이주비 대출 6억으로 정해버린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그럼 재개발에 약간 사업의 진행이 약간 태클이 가해지는 그러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행에서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 실장이었던가요? 그 분이 이제 서울의 반포 자문에 한 채가 있으셨고 그다음에 지역구인 청주에 한 채가 있었는데 이제 왜 2주택자냐 이렇게 비난이니까 지역구 옛날 과거 지역구에서 청주를 팔고 반포집을 유지했다. 그 인간이라면 어쨌든 그런 모습, 그러한 금전적인 이득이 가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발언과 정책에 있어서 모순이 있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러한 고위공직자들이 이미 스스로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거 막을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의 재테크 행태 또는 그 보유주택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저희도 그러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양극화가 지금 뭐 압구정 호가는 지금 올라가 있는 거 110억, 120억도 제가 보긴 했거든요. 네네. 그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게. 이건 언제까지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냐? 줄어들기도 하는 거냐? 이거 나중에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하급지가. 그 트리거가 저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번에 규제 때
규제 말미에 있었던 보유세 거래세를 용역을 줘서 연구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서 뭐 방향성을 정하겠다 그런 내용이 과연 이런 실제 필요한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과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우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의 스탠스가 과연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에 따라서 양극화가 더 심화될까 완화될 것인가 그게 정해질 것 같은데 다만 그 다주택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 정책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 똘똘한 한 채는 정책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이 좀 틀어지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다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 얼마 전에 대전의 국가자원정보관리원이 화제가 나서 네. 통계청에 있는 데이터를 못 뽑게 되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준비를 못 해온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의 가격 추이와 전국 소득 최상위층, 전국 소득 10%, 상위 10%의 소득 추이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지금 통계청 자료를 뽑을 수가 없게 되면서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못 뽑았는데 다만 과거에 제가 뽑아낸 데이터가 2019년부터 23년까지 있어서 좀 더 길게 뽑고 싶었지만 2019년부터 23년까지를 보면은 전국 상위 10% 최상위 고소득층의 수입은 향후 지난 5년간 연평균 3.3%씩 증가했거든요. 근데 서울 상위 20%의 아파트 가격은 5년간 연평균 9.2%씩 증가했습니다. 전국 최상위 고소득층이 소득이 연 3%씩 증가하는데 서울 상위 20%는 5년간 연 9%씩 오른 거예요. 저는 사실은 대출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 이제 자기 자본으로 집을 사야 되는 그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자기 자본이 많은 분들은 역시 소득이 높은 분들. 근데 상위 10% 소득 증가폭보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 가격이 훨씬 5년간 빨리 올랐다. 전 10년, 15년도 좀 비교해보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그 추세가 지난 10년간 또 이어졌다면 사실은 최상위층의 집값이 좀 오버슈팅된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당 정부의 학습 효과, 서울 급등,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서울이 급등하더라는 학습 효과, 향후 공급 부족이 심해지니까 미리미리 사야 돼. 무료해서를 미리미리 사야 돼 해서 선취매 효과 때문에 좀 특히 서울 상위, 최상위 아파트들이 좀 많이 좀 펀더멘탈보다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정책의 여하에 따라서는 똘똘한 채를 우대를 폐지하는 듯한 정책이 나오면은 그 트렌드가 다소 꺾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보유세 인상 예상하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까지는 보유세 인상 안 하겠죠. 이제 이슈는 보유세네요. 네.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사실은 세금. 1주택자 똘똘한 한 채 1주택자들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끝나면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때려도 크게 꺼리낌이 없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중에 똘똘한 한 채 갖고 계신 분도 마음이 편치 않고 다주택자분들도 얼마나 올릴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장 후보 네. 지지율 조사한 여론조사를 제가 저 보면서 왔어요. 봤는데 오세훈 현 시장이 43%, 네.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41%,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딱 네. 2% 차이 났었고 네. 김민석 총리는 오세훈 시장보다 좀 더 높게 나왔고. 아, 그렇습니까? 양자 대결했을 때? 그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막상 현재 여론조사에는 생각보다 범여권의 주자들의 성적이 현재로선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면서 봤는데 조국 대표, 지금 대표가 아니죠. 어쨌든 위원장인가? 대표인가? 대표가 좌우지간?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정부의 이번 대책을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오세훈 시장을 좀 많이 비판했죠. 했는데 거기서도 좀 내용 중에 하나가 가볍게 볼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강남 한강벨트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면 거기에는 어쨌든 기존의 빌라들이 없어지고 가격이 비싼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치동과 같은 좋은 환경에 청년과 서민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원래 비싼 지역에 전 세계 어느 수도의 요지에 청년이나 서민이 쉽게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뭐라 그럴까요? 대치동과 같은 좋은 환경에 아파트에 청년과 서민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은 저는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쉽게 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굉장히 공공비중을 높이겠다. 그 말인 즉슨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쉬워지지 않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분이 조국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추이 누가 서울시장이 되냐도 앞으로 또 정책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인 방비 3익은 네. 진도 많이 뺐나 보다. 체크는 못 해봤지만 어느 정도 나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방배동도 이제 환골 탈퇴하는 지역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전세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 맞습니다. 3+3+3 9년 발의된 거 보고 시작 전세 놓기가 무서워졌다. 투어제 때문이라도 전세가 많이 감소할 것 같은데
설마 전세 9년을 통과시키지는 않겠죠? 사실은 저도 그 3+3+3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 물론 발의가 된다고 다 통과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발의가 되었다고 했을 때 사람에게 주어진 그 최고의 선물이 신이 주신 사람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망각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사람이 모든 걸 기억하면 미친다는 거죠. 좋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기억도 다 갖고 있으면 미친다는 건데. 근데 하지만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게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1990년대 초반에 전세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일어난 일을 보면 전세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하고 그 다음에 안정화가 됐죠. 네. 그리고 2020년에 임대차 3법으로 임대차 가능 기간이 2년에서 4년이 되자 또 전세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화가 됐죠. 안정화되었다고 얘기했죠. 미정자들이. 그런데 그건 안정화가 아니거든요. 뭔 소리냐면 냅뒀으면 그렇게 안 올랐는데 오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안정화가 된 거면 오른 상태에서 안정화라는 말은 그냥 처음부터 안 올랐던 게 안정화죠. 근데 오른 다음에 안정화가 된다는 건 그게 뉴노멀이 돼버린 오른 상태가 뉴노멀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안정화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고 결국은 모든 핵심은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유통 매물이 많냐 적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임대차 기간이 늘어나면 막상 세입자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평생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늘어난다는 건 임대차 매물, 유통 매물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1년에서 2년으로 나면 그만큼 또 줄고 2년에서 4년이 되면 임대차로 나오는 유통 매물 또 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계속 전세가를 바텀업 계속 올려버리는 기준을 올리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특히 2020년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57,000호로 역대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몰린 해였는데도 전세값이 폭등을 했죠.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3+3이 되면 정말 특히 공급 부족이 현재 예상되는 상황에서 3+3+3까지 해버리고 토지거래 허가까지 되면 이거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를 겁니다. 그러면 신혼부부 또는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분들은 정말 재앙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작용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임대차 기간이 늘렸을 때 일어난 일들을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 좀 실망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발의는 됐지만 한번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네, 그 부분은 현재로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뭐 이제 4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뭐 어떤 평가를 내리긴 좀 어렵지만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으세요? 부동산 관점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저는 좀 국민 앞에 뭐라 그럴까요? 용기 있는 정부였으면 좋겠거든요. 용기? 그 말인즉슨 뭐냐면 앞으로 공급 감소가 확실한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공급 감소가 심해지면 당분간은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김현미 전 장관 때 얘기하셨듯이 뭐 아파트를 빵 찍듯이 갑자기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간은 공급 감소는 확정입니다. 확정인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그 대책을 내놓은 데 있어서 자 우리가 좀 재개발 재건축도 서울은 솔직히 토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공급이 많이 안 늘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해 줄게 사익도 인정해 줄게 그렇지만 속도를 빨리 해주는 대신에 우리도 일부분 가져갈게 이런 약간 솔직한 공급을 늘리려면 어떠한 게 필요한가 단기간의 고통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정책을 통해서 빨리 좀 해줄게 이런 식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좀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게 맞지 세금을 때리겠다 세금을 늘리겠다 거래를 어렵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약간 수요를 억누르는 것보다 공급을 확대를 통해서 진정시키는 게 진짜 용기 있는 정부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정권의 공과 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공급 확대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았던 게 일기 신도시 때였잖아요. 1991년부터 93년까지 입주 물량이 터짐으로써 굉장히 그 시장이 97년까지 IMF 전까지도 매매가 전세가 안정화를 취했던 그런 모습이 감안해 본다면 사실은 보유세 인상이나 수요를 억누르는 것은 사실은 수요층이 좀 고통스럽거든요. 수요 억제면 실거주도 이제 집 사보고 싶어도 못 살 수가 있고 또 보유세를 때리면 이제 아무래도 그 보유세 인상을 얻어맞는 분들도 힘이 들지만 공급 확대는 그런 부작용 없이 매매 전세가 모두 안정화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좀 공급 확대에서 공공주도 시행이라기보다는 민간 부문의 그 역할도 인정을 해주면서 공급 확대를 좀 진정성 있게 좀 해주는 그런 용기 있는 정부가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책 여하에 따라서 많이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저는 이제 현재까지 보여준 물론 짧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현재 정부의 모습은 과거 민주당 정부와는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 과거 민주당 정부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4개월 동안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은 선택을 확률의 게임인데 그 모습이 안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1주택자 분들, 그러니까 다주택은 별로 강하게 권하고 싶지 않고요. 좀 포트폴리오를 어쨌든 양극화의 흐름이 크게 안 바뀐다고 봤을 때 정책으로 인해서 양극화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계속 상급지로
옮기는 그러한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아까 최상급지는 어쨌든 좀 많이 오버슈팅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양극화의 흐름이 지속되고 또 하나는 아까 다주택자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 결국은 똘똘한 채로 또 매수세가 결국은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상급지로 이동이 나쁘지 않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보여지고 또 하나는 역발상으로 이제 지방 부동산도 특히 지방 광역시들도 모든 지방 광역시 아닐 수 있지만 지방 광역시들도 약간 이제 빛을 볼 시기가 조금씩 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 요지들이 모두 묶여 있다면 지방 광역시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 거주자의 지방 광역시, 5대 광역시 매수자 수를 좀 봤는데 반기별로 봤는데 조금씩 늘어나서 특히 지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서울 거주자 중에 1,700여 명이 지방 5대 광역시를 매수했다고 나왔거든요. 1,700명이라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그 전에 2025년 말고 최근 3년간은 1,100에서 1,300, 1,400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상반기 1,700명이 매수를 했거든요. 사실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서서히 늘고 있다는 거, 그 추세가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방 광역시, 모든 지방 아닙니다. 지방 광역시의 일부 지역들은 좀 싸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사도 무방해 보인다. 특히 지방 광역시는 건설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사실은 서울 경기보다 공급 감소폭이 더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의 일부 지역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에 어쨌든 비비고 살아야 되는 신혼부부나 젊은 청년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이 막혀가지고. 저는 이제 결국은 굉장히 토지 거래 허가가 많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옥석이 가려진 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옥석이 특히 전 옥석이 제일 중요한 것은 직주 근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으로 또는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으로 교통망이 좋은 그쪽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동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